안녕하세요. 크리스토퍼 알렉산더의 질서의 본질 2권 생명 창조의 과정을 함께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정말 핵심적인 부분이죠. 제2장 구조 보존 변형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 1권에서는 살아있는 구조가 대체 뭔지 알아봤다면 이번 장은 그래서 그런 건 어떻게 만드는데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무슨 거창한 설계도 없이 아주 단순한 규칙 하나만 반복해서 어떻게 살아 숨쉬는 듯한 아름다움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그 비밀의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맞아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구조 보존 변형, 이 개념이 어쩌면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네, 용어부터가 약간 어렵죠? 하지만 사실 이게 알렉산더가 말하는 세상을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방식이거든요. 오늘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함께 뜯어보면 아마 건축뿐만 아니라 자연, 예술, 심지어는 요리하는 과정에까지 적용되는 놀라운 원리를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와, 요리까지요? 네, 핵심은 창조는 발명이 아니라 경청이다. 이 생각이 전환해 있거든요. 창조가 발명이 아니라 경청이라 시작부터 흥미로운데요? 좋습니다. 그럼 구조 보존 변형이 대체 뭔지 그 개념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죠. 네. 자료 52페이지에 있는 그림 D1부터 D7까지의 과정을 보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텅 빈 원에서 시작해서 정말 복잡하고 아름다운 문양으로 변해가네요. 그렇죠. 이 과정을 보면 보통은 각 단계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추가되었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네, D1에는 없던 점이 D2에 생기고 꽃잎 같은 게 D3에 생기니까요. 바로 그거죠. 하지만 알렉산더의 설명은 정반대예요. 이건 무언가를 더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그 안에 잠재되어 있던 것을 드러내는 과정에 가깝다는 겁니다. 잠재되어 있던 걸 드러낸다고요? 텅 빈 원 안에 저런 복잡한 문양이 이미 들어있었다는 말인가요? 그건 좀 비약처럼 들리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개념의 핵심이에요. 알렉산더는 D1의 텅 빈 원 한가운데에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희미한 보풀 같은 잠재력이 있다고 봐요. 희미한 보풀이요? 네, 이게 그냥 시적인 표현이 아니고요. 수학적으로 봐도 원의 중심은 다른 어떤 점과도 기하학적 속성이 다른 유일한 지점이잖아요. 아, 그렇죠. 대칭의 중심이니까. 네, 즉 그곳은 이미 구조적으로 특별한 잠재적 중심이라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D2에서 점을 찍는 행위는 아무데나 찍는 게 아니라 이미 가장 중요했던 그 중심이라는 잠재력을 알아보고 거기에 형광펜을 칠해주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한 비유예요. 새로운 걸 발명해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미 있던 구조를 더 선명하게 강화하는 것. 이게 바로 구조 보존 변형의 첫걸음이에요. 와, 그리고 이 작은 강화 행위 하나가 전체의 구조를 미묘하게 바꾸면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전체, D2라는 새로운 생명력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간단해 보이는 변화에 대해 저자가 5가지 관찰을 제시하는데 이걸 짚어보면 개념이 훨씬 선명해질 것 같아요. 제가 제일 흥미로웠던 건 5번째, 이 관찰이었어요. 어떤 점이죠? 완전히 새로운 것이 주입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움이 창조되었다. 이 말이요. 한편으로는 기존 구조를 존중하니까 되게 보수적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어내니 또 혁신적이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모순적인 두 단어가 공존하죠. 네, 그 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보존을 통한 혁신. 이게 이 장 전체를 꿰뚫는 핵심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관찰들도 다 이걸 뒷받침하죠. 예를 들어 첫 번째 관찰은 구조를 강화하는 선택지가 무한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 제한적이다. 네, 기존 구조가 여기를 강화해달라고 말을 거는 시점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관찰을 보면 이 단순한 과정 속에서 벌써 1권에서 말했던 생명의 15가지 속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아, 15가지 속성이요. 잠시 짚고 넘어가면 좋겠네요. 1권을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그게 살아있다고 느껴지는 모든 것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15가지 특징을 말하는 거죠. 강한 중심이나 뚜렷한 경계 같은 것들이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생명의 특징들이 이 초기 단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중심에 찍힌 점은 주변과 대비를 이루고 그 자체로 조 형태를 가지잖아요. 네, 그렇죠. 즉, 구조 보존이라는 단순한 규칙을 따랐을 뿐인데 생명력의 특징들이 저절로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중요한 단서인 셈입니다. 듣고 보니 이 개념이 사실은 굉장히 직관적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55페이지의 사각형 그림 예시를 보면요. 네,
만약 당신에게 이 사각형의 구조를 깨지 말고 무언가 더 해보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 안쪽에 작은 사각형을 그리거나 중심에 점을 찍거나 A그룹에 있는 그림들을 떠올릴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구조를 망가뜨려 보라고 하면 B그룹처럼 마구잡이로 선을 긋겠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떤 변화가 기존 구조의 침절한 변화인지 아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친절한 변형이 구조보존 변형인 셈이죠. 이 원리가 실제 세계, 특히 건축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면 더 확 와닿을 거예요. 57페이지, 도쿄 아파트 사례를 한번 볼까요? 네, 플랜 1하고 2가 나오네요. 플랜 1은 그냥 네모반듯한 건물들을 부지에 끼워 맞춘 우리가 흔히 보는 아파트 단지 같아요. 깔끔하고 효율적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반면에 실제로 지어진 플랜 2는 길이 갈라지는 모양에 맞춰서 건물이 기역자로 꺾여 있어요. 솔직히 저는 플랜 1이 더 정돈된 느낌이라 좋아 보이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기존의 건축을 보는 관점과 알렉산더의 관점이 갈리는 부분이에요. 플랜 1은 건물 자체만 보면 반듯하죠. 하지만 그 건물이 놓이는 더 큰 전체, 즉 주변 거리와 동네의 맥락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요. 아, 그냥 자기 혼자 잘난 직사각형 덩어리를 땅에 꽂아 넣은 거예요. 이건 주변 구조를 파괴하는 방식이죠. 그렇군요. 반면 플랜 2를 보세요. 건물 형태는 독특해졌지만 그건 건물이 주변에 그 갈라지는 길이라는 기존 구조를 존중했기 때문이에요. 그 형태를 그대로 따라갔군요. 네, 건물이라는 작은 전체가 동네라는 더 큰 전체의 일부가 되기를 선택한 거죠. 그 결과 주변 환경의 특성을 오히려 더 강화하고 동네에 활기를 불어넣는 살아있는 건물이 탄생한 거예요. 더 구조보존적이기 때문에 더 살아있는 거죠. 와, 그렇게 들으니까 완전히 다르게 보이네요. 플랜 1은 주변과 단절된 섬 같고 플랜 2는 풍경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강줄기 같아요. 그렇죠. 가는데요. 오른쪽이 훨씬 더 공들인 것처럼 보이는데 말이죠. 네, 이걸 나쁘다고 할 수 있나요? 이건 그냥 알렉산더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미적 취향 아닌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바로 이 판단이 과연 객관적일 수 있는가라는 문제죠. 알렉산더는 단호하게 그렇다고 말해요. 이건 개인의 취향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 정말요? 네, 오른쪽 우체통은 물론 주인의 정성이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 형태는 주변의 잔디, 계단, 진입로라는 기존의 전체성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나 여기 멋진 중심이야 라고 외치는 뭐랄까 자기 과시적인 형태죠. 주변 구조랑 싸우고 있는 거군요. 맞아요. 반면 왼쪽 우체통은 그냥 막대기 하나지만 그 위치가 비탈길과 계단이 만나는 지점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받고 있어서 마치 원래부터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 풍경 전체를 더 조화롭게 만들죠. 덜 주장하지만 전체에 더 많이 기여한다. 바로 그거죠. 하지만 여전히 이게 정말 객관적이라고 의심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자가 59페이지의 실험 결과를 제시해요. 팔각형의 여러 변형을 가한 그림들을 보여주고 어떤 것이 구조 보존적인지 판단하게 했어요. 결과를 보니 정말 놀라운데요. 위쪽 줄에 있는 변형들이 구조 보존적이라는 데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동의했어요. 네, 놀라운 일치죠. 그리고 아래쪽 줄 세 번째 그림처럼 명백히 구조를 파괴하는 변형에 대해서도 판단이 거의 만장일치였고요. 그런데 이 실험에는 더 흥미로운 단계가 있어요. 다른 그룹에게는 판단을 내리기 전에 먼저 팔각형의 구조라고 생각하는 것을 직접 그림으로 그려보게 했어요. 아, 자기가 생각하는 구조를요? 사람마다 다 달랐겠네요. 당연히 다 달랐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구조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그림까지 그려본 그룹은 어떤 변형이 구조 보존적인지에 대한 판단의 일치도가 오히려 훨씬 더 높아졌어요. 와, 정말 신기하네요. 각자 생각하는 구조의 모습은 달랐는데 무엇이 그 구조를 존중하는가에 대한 판단은 오히려 더 하나로 모였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이 판단이 단순히 보기 좋네 하는 감상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 안에 실제 하는 어떤 진실에 가까워지려는 노력과 관련이 있다는 뜻이네요. 정확해요. 우리의 판단이 개인의 변덕스러운 의견이 아니라 그 대상 안에 실제로 존재하는 전체성이라는 객관적인 현실에 대한 것임을 강력하게 암시하는 결과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 친절한 변화, 즉 구조 보존 변형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61, 62페이지의 패턴들을 보면 그 결과가 정말 아름답네요. 그렇죠. 처음엔 단순한 점들의 나열이었는데
변형을 거듭할수록 점점 더 복잡하고 조화로운 전체가 만들어져요. 보이지 않던 잠재된 중심들이 점점 드러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알렉산더가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하나 해요. 이 과정은 굉장히 섬세해서 중간에 단 하나의 나쁜 변형, 즉 구조를 파괴하는 단계가 끼어들면 전체 과정이 망가져 버린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회복이 안 되나요? 네, 회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대요. 이건 마치 정성껏 몇 시간 동안 끓인 맑은 수프 같은 거예요. 정말 완벽한 맛이 나기 직전인데 누군가 거기에 케찹을 한 통 들이붓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 끔찍하네요. 케첩만 걷어낼 수 없잖아요. 수프 전체를 버려야 하죠. 한 번의 구조 파괴적인 행위가 그동안 쌓아올린 전체의 조화를 완전히 망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창조라는 과정이 정말 조심스러운 발걸음의 연속이어야 한다는 뜻이군요. 네, 이 원리가 물리학의 대칭 깨짐 현상과도 비슷하다는 설명도 나오죠. 63페이지에 압축된 원통 사진이 조언이에요. 네. 힘을 받기 전엔 완벽한 대칭 상태인데 압축되어 찌그러지는 순간 대칭은 깨지죠. 이때 원통은 마구잡이로 찌그러지는 게 아니라 다이아몬드 형태의 아주 규칙적인 무늬를 만들어요. 와, 그러네요. 이건 시스템이 변화할 때 기존의 구조, 즉 대칭성을 가능한 한 많이 보존하려는 방향으로 변화한다는 걸 보여줘요. 자연이 선택하는 가장 구조 보존적인 길인 셈이죠. 64페이지에 거미줄에 맺힌 이슬살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자연은 언제나 구조 보존적인 길을 택해요. 자, 그럼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좋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아름다운 패턴이 나온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그냥 예쁜 무늬를 넘어서 저자가 일궈넣어서 그토록 강조했던 생명의 15가지 속성들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네, 바로 그 질문이죠. 어떻게 이 단순한 과정이 생명을 낳는다는 건가요? 그 해답은 일권의 가장 중요한 명제, 전체성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로 돌아가야 해요. 구조 보존 변형은 전체성을 보존하고 강화하는 과정이라고 했죠. 네. 그렇다면 그건 필연적으로 전체성을 구성하는 중심들을 보존하고 강화하는 과정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권에서 정의한 15가지 속성은 사실 중심들이 서로를 지지하고 강화하는 15가지 방식에 대한 다른 이름일 뿐이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구조 보존 변형이 중심을 강화하고 15가지 속성은 중심을 강화하는 방법들이니까 구조 보존 변형을 반복하면 15가지 속성이 나타나는 건 필연적인 결과라는 논리네요. 연결고리를 찾은 것 같아요. 바로 그거예요. 어떤 마법이 아니라 지극히 논리적인 귀결이라는 거죠.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더 명확해질 거예요. 예를 들어 규모의 단계를 한번 보죠. 66페이지 우유방울 사진요. 네, 왕관 모양처럼 생긴 사진이요. 물방울이 떨어지면서 먼저 커다란 고리 모양의 첫 번째 중심이 생겨요. 그 다음 이 고리의 가장자리에서 더 작은 물방울들, 즉 두 번째 중심들이 생겨나죠. 네. 중요한 건 이 작은 물방울들의 크기예요. 이들은 원래 있던 큰 고리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구조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정확히 한 단계 작은 규모를 가져요.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딱 적절한 크기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죠. 이게 바로 구조 보존 과정이 저절로 규모의 단계를 만들어내는 방식이에요. 그렇군요. 그럼 강한 중심은 꽃이 자라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겠네요. 먼저 꽃봉오리라는 강한 중심이 생기면 줄기나 꽃잎 같은 다른 부분들은 전부 그 중심을 더 돋보이게 하고 지지하는 방향으로 자라나는 것처럼요. 맞아요. 모든 부분이 하나의 중심을 향해 협력하죠. 경계도 마찬가지예요. 67페이지의 태양 코로나 사진처럼 모든 중심은 잠재적인 경계 영역을 가져요. 구조 보존 과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희미했던 경계를 점점 더 명확하고 뚜렷한 구조로 강화시켜요. 마치 세포가 자라면서 세포막이 뚜렷해지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마지막으로 68페이지의 사막 모래온덕 예시도 정말 아름다워요. 교차 반복이라는 속성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보여주네요. 네, 바람 때문에 물결 모양의 능선, 즉 첫 번째 반복되는 중심이 생기죠. 네. 그런데 이 능선이라는 중심이 강해지니까 그 사이의 공간인 골짜기 또한 덩달아 뚜렷한 형태를 갖추면서 두 번째 반복 중심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의 중심을 강화했더니 그 옆에 새로운 종류의 중심이 저절로 생겨나는군요. 그렇죠. 그 결과
능선과 골짜기라는 두 종류의 중심이 교대로 반복되는 아름다운 패턴이 탄생하는 거예요. 이 모든 예시가 보여주는 건 한 가지예요. 15가지 생명의 속성은 누가 미리 계획해서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는 것. 네. 그저 기종의 전체성을 존중하고 강화한다는 아주 단순하고 겸손한 규칙을 따를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물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크리스토퍼 알렉산더가 제시한 구조, 보존, 변형이라는 정말 강력하고 심오한 개념을 탐구해봤네요. 이 책에 따르면 살아있고 아름답고 복잡한 것들은 천재 디자이너의 거대한 청사진에 따라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그것들은 이미 존재하는 전체성을 깊이 존중하고 그 안에 희미한 부풀처럼 잠재된 가능성을 조금씩 아주 조심스럽게 강화해 나가는 지극히 단순하고 겸손한 단계를 반복함으로써 서서히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였어요. 네. 기존의 것을 보존함으로써 가장 강력한 혁신이 일어난다는 역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일이든 생활이든 혹은 인간관계에서든 무언가를 개선하거나 새로 만들려고 할 때 당신의 행동은 기존에 존재하던 좋은 구조를 존중하고 강화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것과 싸우면서 완전히 낯선 무언가를 억지로 주입하려 하고 있나요? 어쩌면 가장 위대한 창조는 이미 그곳에 희미하게 존재하는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저 거기에 조용히 형광펜을 칠해주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세계에서 지금 강화되기를 기다리는 잠재된 중심은 어디에 있을까요?